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짧은 만남이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공식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인류한 위원장 오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오늘 발언이었고요. 네,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이 24일이었거든요. 한 보름 정도 빠른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을 예. 했습니다. 출범 이후에 42일 만에 이제 해산을 결정을 했는데요. 인류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에 당내 비주류, 호남 청년과 같은 여당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주류 희생 요구는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안건도 내놓았고요.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전략공천 원천 배제 이런 안건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중진,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안건으로 지도부와 갈등을 좀 빚기 시작을 했고요. 예. 특히 이 지도부가 뚜렷한 응답이 없으니까 혁신위가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격상을 해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만약에 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인류한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만 예.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갈등이 좀 증폭이 됐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와 회동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17분 회동에 그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결국 혁신위가 오늘 회의에서 조기 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요. 생즉사, 사즉생 이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희생 필요성을 끝까지 강조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가 된 건데 그런데 인류한 위원장이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안철수 의원에게 인류한 위원장이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만남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단 면담이 성사가 됐고요. 예.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민 통합이라든가 당내 주류 희생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위의 혁신안을 거절한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 S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인류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권이 아니라 무권이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어떤 권고안이 전적으로 거부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대통령실과 당의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 혁신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조기 해산이라는 이름인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게 정말 혁신위로서는 실패한 것인데 자기들 말대로 시간 끌기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성공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그 시간 끌기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게 일단 벌써 이제 미디어 노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그 혁신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게 국민의힘은 이제 개혁이 불가능한 당이구나. 이 사실은 이제 재확인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50%의 성공이라고 이제 이분이 잘평했는데 그건 이제 어제 회동에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분명히 이제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험지 출마라든지 이걸 절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딱 하나 남은 게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정도인데 그걸 갖다 이제 구두로 약속을 받았거나 그래서 대충 또 체면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혁신인데 그래서 그걸 봉합하는 차원에서 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거의 대화는 거의 안 된 거죠. 그냥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이다라는 것도 이게 현찰이 아니에요. 어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안철수 씨를 만난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플랜 B가 들어가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총선 전에 이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냐 음. 아니면 총선 후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 총선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힘든다라고 한다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고 물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고 차기 왜냐하면 대표를 김기현 체제의 그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준석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안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차기 당권에 이제 도전하려는 거 밑자락을 까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두 분이 좀 만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비대위로 가기는 어렵고 일단 공정관리위원장 이후에 뭐 새로운 당 대표. 그렇죠. 왜냐하면은 비대위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김기현 대표를 만났단 점심을 말이죠. 같이 먹었죠. 그거 만나는 순간에 이제 혁신이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상. 예. 자, 김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를 불러서 내가 살을 20kg 빼고 싶은데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먹고 있는 뭐 밥과 술의 양을 줄일 생각은 없고 운동할 생각도 없다. 그걸 트레이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언론들이 옆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이건 분명히 성공할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거죠. 뭐 운동도 안 하고 먹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는데 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서로 불출마 선언한다고 해도 예. 저 거대한 정당의 김기현 대표 한 사람이 울산에서 불출마하는 게 도대체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인 것인지 예, 답답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향후 또 국민의 방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또 잠시 후 저희가 윤희숙 전 국민의 의원을 만날 거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끌었던 사건이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던 고 김용균 씨 사건. 오늘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김용균 씨가 이제 숨지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원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서부발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됐는데요. 예. 김용균 씨가 숨진 지 5년 만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였는데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예.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고 또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 야간 근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컨베이어 벨트 통로 부근에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요. 비상 정지 장치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이 2020년 8월 원 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을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의 김병숙 전 대표는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청 노동자인 김용균 씨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고 산재 위험을 몰랐다 이런 이유였고요. 예. 1심은 원청 법인과 원청 소속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판결마저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예. 하청 대표이사와 원하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청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그런 구조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판결에 어느 정도 반영된 뭐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의 심경이 참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나오신 바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변호사도요. 사고 책임을 작업자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행태를 법원이 보호하고 조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고 이 법안이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우리 사회 얼마나 나아졌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일단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사고 이후에 김용균법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예.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라면 원청이 무조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이 원청의 책임을 좀 넓히기는 했습니다만
책임의 주체를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규정을 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청 경영 책임자의 안전이라든가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한 처벌 규정을 명시를 했고요. 또 원청이 중대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경영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좀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짧게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청 대표 무죄가 확정된 오늘 판결, 진 교수님부터. 뭐 답답하죠. 이게 사실 책임을 갖다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외주하고 이러는 그 가운데서 뭐냐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지 책임 소재가 사라져 버리는 가운데서 그 사각지대 속에서 그 위험들을 갖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되는 그런 예. 문제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법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우리 헌법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굉장히 극단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이 있는 관여하거나 것이냐. 이게 있어야지 처벌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게다가 이번에는 뭡니까 김용균법조차도 사실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산업안전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과 기업인들이 하던 말이 얼마나 과장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기업을 과하게 처벌하거나 엄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11건이 기소돼서 재판을 했는데 10건이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법이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되면서 기업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기업살인법, 영국에서 도입했던 법이죠. 그 법을 바꿔서 적용했는데 그 뒤로 또 여천에서 38명이 사망하고 나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이지 않습니까? 3년 미뤘던 50인 이하 사업장 2년을 더 미루자라는 여야의 논의는 좀 정도를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형사적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처벌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준으로 놓고 오히려 민사 쪽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손해배상으로. 정말로 그런 일이 됐을 때 기업이 정말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안 세웠을 때 자기들이 그걸로 아낀 비용보다 몇 배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자, 다음 소식 해병대 최상병 사건 소식인데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 지시를 본인은 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가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는 잘못됐다.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 이제 진술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라는 SNS 메시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했는데요. 예.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측건데 자신의 부하인 신속 기동 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 상황이라든가 예.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시를 좀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이런 과하게 취지의 반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SNS 캡처 본상에는 해병 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 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역시 자신의 그 부하인 포병 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 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역시 책임을 부하에게 넘긴 그런 진술서로 오늘 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책임론도 제기를 했는데요.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자정 통제권이 육군 54단에게 있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당시 수사부마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오늘 군사법원의 첫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그 출석 현장에 함께했던 분이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해서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소장님도 같이 가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저희가 이제 그 군사법원 법정으로 못 들어가서 아하. 한 2시간가량 대치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예. 이 재판은 어차피 군사법원에서 열리긴 하지만 군사법원도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라서 저희가 오늘
한 100여 분 정도 그 해병대 전후의 분들, 동기의 분들 예. 그리고 윤일병 어머니, 이해람 중사 아버님, 박정기 일병 어머니 이런 분들 유족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법정이 거의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제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군 검찰이 위축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 없어 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의 주관적 해석보다는 예. 방청을 하셨던 전후의 분들이 방청석에서 한마디씩 한 것을 전해드리면은요. 예. 군 검사는 아침밥도 안 먹고 나온 것 같다. 왜 저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하냐. 아하, 군 검찰이 이렇게 보통 공판정에는 공판 검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뭐 수사단장을 사실은 무고에 가깝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 사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2명밖에 안 나왔고요. 영장 실질심사 때 군검사 3명 나온 거에 비하면 군검사 2명밖에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당시 의기양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기계에 찬 목소리는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과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김 소장님? 네. 그 공판의 중요 쟁점이 기록 이첩 보류지였지 않습니까? 군 검찰이 네. 이제 김기환 새병대 사령관 이종섭 네. 당시 국방부 장관 귀국할 때까지 이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박정원 대령이 항명했다라고 주장한 상황 여기에서 어떤 얘기 좀 오고 갔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변호인단의 주장 중 하나는요. 예. 항명죄 성립이 불가능하다. 즉 수사는 군사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권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군사경찰 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예. 즉 명령권자라고 하는 두 분, 즉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사실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령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주장. 두 번째는 명령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명령을 사실상 명시적으로 어떤 그 서류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아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이 하나의 이제 주장으로 연결됐었고요. 결국은 군 검사가 명령을 했다,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명령의 근거를 사실상 소명을 잘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감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명령을 하는 것이 군사 사건 즉 작전이라든가 전시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군대 내에서 이런 식의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열린 군사 재판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해서 명령할 수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대 내에서 장관이나 사령관, 상급자가 명령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검찰이 충분하게 공소 사실에서 잘 녹여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압을 증명할 핵심 증거 폰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해병대 사령관의 비화폰, 즉 비밀 대화폰은 국방부 검찰단에 본인이 제출해서 포렌식을 해서 거기에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지금은 승진해서 소장이 됐죠. 사단장이 됐는데요. 이 사람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 상관을 모욕했다라는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 명령권자인 국방부 장관 그들의 주장이죠.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뭐 휴대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람들에 대한 핸드폰은 사실상 포렌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고를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 죄를 주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이다 보니까 증거 수집 자체가 좀 소극적이다. 그렇죠. 소극적이고 결국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라는 증거를 이제 성립시키려면 이종섭 장관의 핸드폰도 사실은 제출받아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12명 정도가 증인 채택이 됐고요. 예. 이제 김계현 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박진희 예.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증인이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삼성 장군이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거기 군판사라고 해봐야 계급이 높아봤자 중령 대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장군을 앞에 놓고 증인 신문 하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종섭 장관도 결국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예. 이 사건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경로했다라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변호인단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오늘 이제 김장인 변호사님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 2차장 지금 이제 경북 영주에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국방비서관인 임기훈 이 사람은 3스타로 진급을 해서 영전해서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서가 이제 공개됐어요. 수중수색을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시를 했는데 현정 지휘관들이 뭐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법원의 그 군 검찰이 법원의 증거기로 제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은 이게 증거로 제출된 건가요? 임성근 사단장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명백한 거짓말들이 좀 있는데요. 예.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는 허위 보고를 한 것이 그 전에 밝혀졌고요. 예. 오늘 여기서 자기가 뭐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부하들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는지를 전혀 안 보고 계시는가 봐요. 모두가 당신이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걸 지목하고 있는데 아하.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런 자에게 안보를 맡겨놓으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은 오늘 임성근 사단장의 이런 188쪽에 달하는 허위 진술에 가까운 내용은 사실 이적행위나 다름없죠. 본인이 책임지고 전역 지원서를 내고 수사를 받고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 건데 예. 지금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장본인 본인이고요. 심지어는 생존 해병, 본인을 고소한 생존 해병을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인권센터가 생존 해병을 등에 업고 북한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듯이 여론몰이를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도 색깔론, 북한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요. 이런 분이 군에 있으면 참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왜 이런 걸 주장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직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거기 출퇴근하는 게 창피하시겠죠. 예.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정치권 소식 듣고 마무리하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힘을 합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일단 1대1로 연쇄회동을 한 것으로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시 한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3인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와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친명계도 가능성을 일단 일축하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뭐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